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수요 미스터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자들에게서 질서와 안전을 기대합니다. 그 빳빳하게 다려진 옷깃과 가슴에 빛나는 배지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견고한 제복 아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욕망과 비뚤어진 집착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악을 처단한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악은 법의 심장부에서 가장 따뜻하게 보호받으며 기생합니다. 201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중해의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그곳에서 제복 뒤에 숨은 거대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미스터리는 단순히 한 남자의 실종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소유욕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지옥으로 변주하는지 그 역겨운 연극의 첫 번째 막을 올려보려 합니다. 2017년 5월 4일 바르셀로나 근교의 고요한 포익스 저수지. 평화로운 주말을 깨운 것은 낚시꾼의 환호성이 아니라 숲 한복판에서 피어오른 불길한 연기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마주한 것은 뼈대만 남은 채 흉측하게 뒤틀린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열기에 녹아내린 금속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괴물의 형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명은 차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타버린 유골 한 구가 놓여 있었죠. 차를 불태운 화재는 마치 이 세상에서 그의 존재 자체를 소거하려 한 듯 가공할 화력으로 시신과 모든 흔적을 태워버렸습니다.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가 이 남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죄로 만들어버리려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진실은 냄새를 풍기는 법입니다. 차 번호판을 통해 밝혀진 차주의 신원은 바르셀로나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차 주인의 이름은 페드로 로드리게스. 그는 다름 아닌 바르셀로나 도시경비대 소속의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페드로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그의 연인이자 동료 경찰인 로사 페라리였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는 미모와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경비대 내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죠. 페드로는 전 남편과 다퉜어요. 그 사람 요즘 너무 예민했거든요. 경찰서에 출두한 로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페드로는 실종 전날 밤 그녀의 전 남편과 전화상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평소 페드로와 전 남편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던 동료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로사는 비련의 여주인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SNS에 페드로를 그리워하는 글을 올리고 아이들을 돌보며 경찰의 수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슬픔 뒤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그녀의 슬픔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죠.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 무렵 수사팀은 페드로의 통화 기록에서 의외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알베르트 로페스. 그 역시 도시경비대 소속의 경찰이자 로사의 2인 1조 순찰 파트너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알베르토와 로사가 과거에 뜨거운 연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알베르트가 페드로와 로사의 관계를 극도로 질투해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로사는 전 남편과 2명의 딸을 낳은 후 결혼 생활을 끝냅니다. 결혼 생활 중 혹은 이혼 직후에 알베르트와 뜨거운 관계였고 그 다음 남자인 페드로와 사귀게 되며 동거 중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알베르트, 페드로, 3명의 공통점은 모두가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경찰관인 로사가 직장 내에서 3명의 남자를 바꿔가며 만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알베르트가 페드로와 로사의 관계를 질투했다는 소문을 알게 되었고 알베르트를 찾아갑니다. 알베르트는 수사팀에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페드로요. 그 친구는 정이 많았죠. 로사의 전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저는 그저 동료로서 로사를 도와줬을 뿐입니다. 알베르트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는 페드로가 실종된 밤에 알리바이를 대며 자신을 수사선상에서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았습니다. 알베르트의 손등에 난 미세한 찰과상 그리고 로사의 주변을 맴도는 그의 그림자를요. 이제 바르셀로나 도심 한복판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도 경찰, 유력한 참고인들도 모두 경찰, 도시를 지켜야 할 자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는 정말 전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일까? 아니면 로사와 알베르트 그리고 페드로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제복 아래에 은밀한 계약이 있었던 것 아닐까? 진실은 저수지의 깊은 물밑에서 서서히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우리가 믿었던 정의의 얼굴은 가장 추악한 욕망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팀이 마주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저수지의 잿더미를 며칠간 샅샅이 뒤진 끝에 발견한 것은 남자의 척추뼈 사이에 박혀있던 작은 티타늄 나사였습니다. 피해자 페드로가 받은 척추 수술에 쓰인 티타늄 나사였지요. 그 의학용 나사에는 제품마다 고유 번호가 각인되어 있었고 수술 시에 기록 보관되게 됩니다. 화재로 시신이 다 탄 상태에서 지문도 DNA도 검출이 불가능했지만 이 나사 하나로 희생자의 신분은 곧장 페드로 로드리게스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실종은 살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그토록 철저히 태울 만큼 치밀했지만 왜 하필이면 경찰의 수사망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저수지 근처에 차를 버려둔 걸까요? 이것은 치기 어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잔혹한 선전포고였을까요? 경찰은 페드로의 주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로사 페랄이 있었습니다. 로사는 경찰 조사관들 앞에서도 여전히 슬픔에 잠긴 연인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녀의 집 주변 CCTV를 분석하던 중 기묘한 타임라인이 발견됩니다. 페드로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던 그날 밤 그녀의 집 근처에서 전 연인 알베르트의 차량이 포착된 것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휴대폰 신호는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같은 기지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료 경찰들은 의아했습니다. 연인이 실종된 긴박한 밤에 왜 그녀는 전 연인이었던 알베르트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팀이 로사를 다시 불러 추궁하자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 위로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알베르트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베르트가 질투에 눈이 멀어 페드로를 해쳤고 자신은 그 광기 어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로사는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에서 공포에 질린 희생자로 배역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욱 애절해졌고 알베르트를 잔혹한 스토커이자 살인마로 묘사하는 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베르트의 반응은 로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알베르트는 실송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시킨 겁니다. 나는 사랑의 눈이 멀어 그녀의 손발이 되었을 뿐이에요. 알베르트의 주장은 로사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로사가 먼저 페드로를 죽였고 자신은 뒤처리를 도와달라는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들이 이제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누가 더 악마인가를 겨루는 추잡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실의 심연을 더 파헤치자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선 욕망의 뒤엉킴 그 자체였습니다. 로사는 페드로와 살면서도 알베르트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동시에 또 다른 남성들과도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알베르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로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아드레날린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복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들의 추악한 본성을 가려주는 완벽한 은폐막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범행 직후 그들의 행적입니다. 페드로의 시신이 차 안에서 타오르고 있던 그 시간, 두 사람은 로사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담배를 피우며 다음날의 일상을 모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알베르트는 평소처럼 출근해 시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훈계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이 완전히 거세된 듯한 그들의 태도는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마가 평범한 인간과 다른 외모나 분위기를 풍길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악마는 우리 곁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법의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로사와 알베르트,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일상적인 악성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수천 통의 메시지 속에는 사랑의 미러 대신 한 남자를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알리바이를 조작할지에 대한 차가운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전개는 정점을 향해 치닫습니다. 경찰은 로사의 집 지하 창고에서 아주 미세한 혈흔 반응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이 수십 번을 닦아내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며 가리려 했던 그 흔적은 루미놀 용액이 뿌려지는 그 순간 푸른 빛을 내뿜으며 그날 밤의 참극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푸른 빛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페드로의 마지막 비명처럼 어두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두 괴물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신과 폭로가 극에 달하며 마침내 사건은 위기의 문턱을 넘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페드로의 티타늄 나사, 그리고 로사와 알베르트의 거짓말이 교차하는 CCTV 기록들은 그들이 결코 순수한 희생자나 단순한 참고인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 초점은 이 미묘하고 위험한 삼각관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칠수록 로사 페라리라는 인물이 드리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웠습니다. 수사팀은 로사의 과거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녀의 주변에는 늘 의문의 사건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전 남편 역시 과거의 의문의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로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 되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인물은 로사에게 집착하던 또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심지어 페드로가 사망하기 직전 로사가 페드로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며 동료들에게 고발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기 전 여주인공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에게 미리 배경 설명을 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사는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서사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위기는
로사의 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은 어른들의 거짓말을 걸러내지 못하지만 때로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진실을 담아냅니다. 로사의 집에서 페드로의 혈흔이 발견된 후 경찰은 로사의 두 딸들을 심리 상담가와 함께 면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으며 단편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페드로와 크게 다퉜고 이상한 소리가 났으며 이후 페드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큰딸의 증언은 수사팀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엄마가 밤늦게 페드로 차를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페드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 증언은 로사가 주장했던 알베르토가 페드로를 해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쏟아낸 순수한 진술은 로사의 완벽했던 거짓말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습니다. 수사팀은 로사의 집 쓰레기통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페드로의 휴대전화 조각, 그리고 페드로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페드로가 로사의 집에서 살해당했으며 로사가 범행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로사는 자신의 주장이 점차 궁지에 몰리자 이제 알베르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알베르트를 비난하며 자신이 무고한 희생양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가녀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대중의 동정을 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이미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뒤였습니다. 알베르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로사가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며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로사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는 로사의 유혹과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순진한 피해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은 그들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공모와 탐욕으로 얽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했고 결국에는 서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르셀로나 도시 경비대 전체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동료를 살해한 경찰관들, 그리고 그 살인을 은폐하려 한 또 다른 경찰관의 존재는 시민들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제복이 상징하던 질서와 정의는 이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추악한 가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로사와 알베르트는 서로에게 진실의 칼날을 겨누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가장 추악한 면모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폭로전은 마치 엉망진창이 된 진실의 퍼즐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작업과도 같았지만 그 조각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역겨워서 보는 이들 모두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법정은 두 공범의 추악한 진실 공방으로 난장판이 될 것이고 언론은 매일 새로운 폭로와 증거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 잔혹한 드라마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타버린 정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르셀로나의 법정의 공기는 면도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로사와 알베르트 사이에는 이제 연정의 흔적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오직 서로를 물어뜯어 숨통을 끊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두 마리의 굴줄인 짐승만이 존재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 페드로의 유해에서 발견된 티타늄 나사와 로사의 집에서 발견된 미세 혈흔이 법정에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객석에서는 신음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로사는 더 이상 갸냘픈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때마다 재판장을 향해 앙칼진 소리를 내지르며 검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양심의 가책이 거세된 사이코패스의 그것처럼 차갑고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알베르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포효했습니다. 저 괴물이 내 가정을 파괴했어. 나는 아이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진실을 담기에는 너무나 날카롭고 표독스러웠습니다. 알베르트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사가 자신을 어떻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로사와의 비밀 메시지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살인 직후 로사가 보낸 메시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냉혹한 지시와 알베르트의 남성성을 자극하며 그를 조종하는 은밀한 유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정의의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페드로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거짓말하며 내 손에 기름통을 쥐어준 건 바로 로사였습니다. 알베르토의 폭로는 로사가 쌓아올린 비련의 여주인공 서사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두 경찰관이 나눈 대화 속에서 법은 조롱의 대상이었고 타인의 생명은 자신의 뒤틀린 유의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제복 뒤에 숨겨진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악을 먹고 자라는 기생적 공생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는 루미노 반응으로 푸르게 번진 로사의 지하 창고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본 법정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들의 엇갈린 진술을 종합하여 2017년 5월 1일 밤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합니다. 로사와 알베르트 두 사람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습니다. 로사는 수면제 계통의 약물을 이용해 페드로를 무력화시켰거나 혹은 그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알베르트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날 밤 페드로는 자신이 믿었던 여인의 집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맞이했습니다. 재판부는 알베르트가 둔기를 휘둘러 페드로를 공격했고 로사는 그 곁에서 망을 보거나 범행을 독려하며 함께 현장을 지켰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이란 직업적 지식은 정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닌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망을 따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동료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범행 직후 그들이 보여준 행적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상실한 괴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페드로의 시신을 그의 자동차 트렁크에 실은 뒤 바르셀로나 인근의 인적드문 호수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로사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시신이 불타는 동안 그녀는 페드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디지털 유령을 만들어 수사팀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로사와 알베르토를 차례로 응시하며 판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두 피고인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은 보조적인 역할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로사 페라를 범행의 설계자이자 주동자로 알베르트 로페즈를 맹목적인 실행자로 판단합니다. 로사는 페드로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알베르트와 재결합하기 위해 걸림돌인 페드로를 제거하려 했고 알베르트는 뒤틀린 애정을 증명하기 위해 그 잔인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벌인 가장 추악한 배신극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느낀 공포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지켜주어야 할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이 찬 수갑은 범죄자가 아닌 동료의 손목을 묶는 데 사용되었고 그들이 휘두른 권력은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완벽한 삽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사의 또 다른 연인들 그리고 그녀가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페드로의 동선을 추적했던 기록들은 공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삐뚤어진 욕망에 유린당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정 밖 분노한 시민들은 제복을 입은 자들의 도덕적 파산을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로사와 알베르트는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누가 더 잔인했는가를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적 명예는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그들에게 제복은 정의를 집행하는 갑옷이 아니라 법의 감시를 피하게 해주는 투명 망토였을 뿐입니다. 재판의 끝 무렵 검찰은 최후 논고에서 이 사건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연극이라 규정했습니다. 로사는 마지막 발언 기회마저도 알베르트에 대한 저주로 채웠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인간의 감정을 연기하는 것조차 포기한 듯 기괴하고 표독스러운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울을 본다면 그곳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한다고 말했던 범죄자보다 더한 더 추악한 괴물이 서 있음을 그녀는 알았을까요? 결국 배심원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정의의 승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한 남자의 생명은 죄가 되어버렸고 제복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으로 호송되는 순간까지 서로를 향해 뱉어낸 욕설과 비명은 욕망이라는 괴물에 잠식당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잔혹한 연극의 가장 처절한 절정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가장 참혹한 파편은 로사의 두 아이들에게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어머니를 잃고 그 어머니가 동료를 살해한 악마였다는 사실을 마주한 어린 영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의 제복은 이제 수치심과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찍어버린 살인자의 자녀라는 낙인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피해자 페드로의 가족 또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함께 경찰이란 조직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법은 로사와 알베르트 두 범죄자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45만 유로, 한화로 약 6억 원의 배상금도 명령했지만 그것이 잿더미가 된 한 남자의 생명과 가족들의 무너진 신뢰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도시 경비대는 전례 없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동료를 살해하고 권력을 이용해 흔적을 지우려 했던 그들의 존재는 제복이 상징하던 질서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한 번 깨진 거울처럼 시민들의 신뢰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경찰이란 이름은 한동안 의심과 불신의 그림자를 드리운 추악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언론들은 정의는 마침내 선고되었으나 진정으로 승리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5년과 20년, 이 숫자는 단순한 형기를 넘어 권력과 욕망이 결합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성적표입니다. 제복이라는 성역 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로사와 알베르트의 비극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소유욕이라는 독사가 권력이라는 기회를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참극입니다. 정의를 외치기 전에 우리 안의 욕망을 먼저 직시하지 않는다면 제복은 그리고 권력은 언제든 다시 추악한 가면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욕망이 정의를 집어삼킨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비극, 그 잔혹한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이 감옥문을 나설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태워버린 것이 동료의 시신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죄가 되어 타버린 제복 아래에 감춰졌던 진실. 여러분은 법이 내린 죗값의 무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익을 추구해야 할 제복을 입은 이들의 범죄. 그것은 사회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걸까요?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